중국은 유럽, 이것도 산업자료에서 갖고 온 거, 산업자료 연구원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중국은 유럽이고 한국, 미국 중심으로 공격적 증설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유럽 시장조차 중국이 다 못 뺏어가요. 왜냐? 만만치 않게 아까 628기가와트의 절반 이상이 넘는 300, 아까 얼마였죠? 358인가? 358기가와트 정도 수준에 이미 우리가 캐펙스를 엄청나게 유럽에도 지어놓은 거죠. 네. 지어놓은 거고, 그리고 유럽에 이번에 벤츠가 화재 사건 터지면서 BMW랑 아우디랑 폭스바겐이랑 스텔란티스가 이거 중국산 배터리 썼다가 이거 회사 무너지겠는데? X 되겠구나. 이거 회사 진짜 말 그대로 X 되겠는데? 딱 감 잡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재미난 게 딱 화재 나오자마자 가장 자신 있게 발표한 게 아우디가 우리는 100% 다 국산 배터리 씁니다. 현대기아차도 죄송하지만 우리 코나 그거 전 모델 빼고는 다 지금 현대기아도 국산 배터리 씁니다. BMW 우리는 다 고가형은 다 삼성 SDI만 쓰고요. 아주 저가 일부 차종만 CATL 거 씁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운이 배터리 업체를 좀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이겁니다. CATL하고 BYD가 마치 유럽하고 미국에서 LG 엔솔 못지않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CATL의 유의미한 성과를 이거 너무 중요한 표예요. CATL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지역은 어디다? 북미하고 유럽이 아니라 중국하고 신흥국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 아닙니다. 100% 다 자국산을 쓰잖아요. 신흥국인데 신흥국은 우리의 타겟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CATL의 지역별 시장 점유율에서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신흥국입니다. 동남아 이런 동남아에 네, 맞아요. 유럽하고 미국은 꺾이고 있어요. 계속 꺾여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탈중국화 플러스 뭐 하죠? 엄청난 관세 때리기를 하잖아요. 유럽도 상계 관세 19%에서 30%, 캐나다 100% 관세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가격 경쟁력까지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펙스 투자를 CATL이나 BYD가 공격적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했다 쳐요. 그 공장 가동률 잡고 그 공장 가동률 잡았는데 수율 얼만큼 나올 거고 그러면 유럽에서 북미에서 그 높은 인건비와 그 높은 전력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중국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갈 거냐 저는 그건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요. 마치 유럽에 나가는 거는 이미 유럽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은 합작으로 하는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너네 우리 공장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인력 써서 하라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 적자 봐가면서 이미 진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강조하는 중국의 그 LFP 배터리하고 NCM 배터리의 스프레드, 요건 ICC 자료인데요. ICC하고 흥국증권 자료인데요.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LFP 가격 요거 점선에 있는 거 LFP 가격 떨어진 만큼 NCM, NCA 배터리도 엄청 가격이 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올해 말부터 관세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중국 전기차의 그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북미랑 캐나다랑 유럽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많은 그 증권사들이 보고서에서 전해액을 되게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전해액 쪽에 이제 IRA 혜택도 있고 관세 혜택도 있고 그래서 전해액을 눈여겨보는 만들이 많은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액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동 통로인 거죠. 네. 이동 통로인데 이 리튬 이온 자체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혈액 같은 존재고 배터리 원가로 치면 9% 정도니까 사실은 배터리 원가의 양극재가 40%고 양극재를 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은 비슷해요. 10%에서 15% 정도 수준이니까 배터리 원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전해액이. 네. 그리고 이거 재미난 게 배터리 개발사가 가장 먼저 정하는 소재가 이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전해액이 가지는 이 이온 전도도가 배터리의 충전 속도, 배터리의 사용 온도 범위, 배터리의 성능, 배터리의 뭐 주행 거리 그거를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는데 이 전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배터리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배터리 최종 완성 단계까지 이 콜 테스트 거쳐서 최종 제품으로 나오는 단계까지 전액의 레시피를 조절해서 최종 생산도 하고 최적의 배터리 성능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 전액이 중요한 거고요. 배터리의 전액은 용매, 전해질염, 첨가제로 구성이 되는데 전액이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최대 6개월이니까 6개월까지 가면 전액의 성분이 변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3개월 안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비가 만만치 않고요. 운송비가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2만 리터 이상씩 대용량으로 하니까 운송비가 무지막지하게 들고 그리고 전액 자체가 특수 저장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특수 저장 용기 값도 만만치 않게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운반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코스트가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생산지, 원래 배터리 생산지에 가장 가까운데 이 전액이 위치해야 되는데 이 엔캠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1등 전액 업체가 모든 K배터리 생산 거점 최단 거리에 다 위치가 돼 있으니까 엔캠이 사실 주목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전액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리튬염인데 국내 후성이라는 업체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중국산 리튬염을 쓰거든요. 거의 90%가 넘는 중국산을 쓰는데 이 엔캠이 그래서 전액하고 전액 원재료가 IR의 세부 내용 5월달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전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규정을 받는 거고요. 세부 적용의 규제를 받는 거고 전액 원재료 중에 일부 제품만 2년 유예되고 일부 제품만 FSC 규제에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일부 제품 중에 핵심 원료 이 리튬염이 공급 부족이 엄청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리튬염이 95%가 중국 수입인데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리튬염을 공급하는 업체가 국내 후성이라는 업체가 있대요.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라는 업체가 있대요. 근데 이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이랑 합작사로 EDL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새만금에 매년 2만 톤씩 늘려가지고 2026년에는 북미 3만 톤, 그 다음에 새만금에 4만 톤에서 최대 7만 톤까지 캐파를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IR의 세부 규정에 적용을 받으니까 당장 탈중국화가 너무 시급한 상황인 거고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해서 엔캠이 글로벌 고객사 쪽으로 전액에 대한 그 수주가 가시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에 공장 심지어 그 테슬라 있는 공장 옆에 그리고 파나소닉이 있는 공장 옆에 SK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옆에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가 아직 안 들어간 게 요 삼성 SDI가 고객사로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삼성 SDI가 지금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을 1년 앞당겨서 올해 말에 양산되고 고객사가 되게 많네요. 네, 고객사 많죠. 네. 네, 네. 지금 이 자체적으로 노스볼트라든 유럽 고객사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만 지금 확정으로 지금 안 들어가서 지금 25년 4월 달에 목표가 돼 있잖아요, 지금. 헝가리. 근데 이거 헝가리 공장 이거 앞당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엔캠은 너무 비싼 거예요. 아,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왜 전액이 주목받냐? 아까 그 여러 가지 탈중국 시급화된 문제도 있지만요. 이 전액이라는 소재가 필요하지 않으면 최근에 그것도 조금 기사가 좀 잘못돼서 좀 안타까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하고 전구체 양극재 70%가 전구체인데 전구체 공장 1조 2천억 투자하겠다는 거 철회했거든요. 근데 그 철회가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좀 그게 전 더 합리적인 추론이 맞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하고 합작 공장 그 전구체 세우는 거조차도 중국의 그 기업이랑 중국의 자본이랑 중국의 기술이 일부 합작이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IRA 규제 요건에 위배돼서
중국이랑 합작하는 거를 철회하지 않았나. 그게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음극재인데 실리콘 음극재는 상황이 달라요. 실리콘 음극재는 캐파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 음극재는 어떤 쪽이냐면 포스코가 하는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 이쪽을 캐펙스를 줄이고 있는데 전해액은 캐펙스를 안 줄인다는 거죠. 그럼 엔캠만 캐펙스를 늘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가 일본의 센트럴 글라스에 6만 톤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6만 톤에서 총 12만 톤, 최대 20만 톤까지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기업이 8만 8천 톤, 굉장히 이 회사는 보수적으로 밝혔는데 현재 캐파의 최소 2배 이상, 2.5배 이상 캐파를 늘린다고 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만 북미에서 8만 5천 톤입니다. 그래서 전해액이 당장 탈중국 시급화 플러스 현재로서는 캐펙스를 연기하거나 줄이는 마당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유일한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해서 부각을 받는 겁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엔캠을 투자하는 게 1등 업체 투자하는 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싼 거죠. 엔캠 말고 자 여기 전해액을 양산하는 업체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고 동아기업이 있고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는 엔캠이 있고요. 동아기업이 있고 덕산 테코피아가 있고 에코프로 HN이 전해액 첨가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중국산 95%의 리튬염을 만드는 회사는 중앙첨단 소재가 있고 후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액도 하고 전해액 첨가제도 하고 리튬염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엔캠이 리튬염을 하는 중앙첨단 소재를 EDL이라는 합작법인으로 완전한 수직 밸류체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전해액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전해액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역발상의 관점에서 엔캠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저 같으면 솔브레인 홀딩스나 동아기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해액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하거든요. 2차 전지랑 반도체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깨져도 반도체가 좀 안정하게 캐시카우로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동아기업은 전해액도 하고 건자재도 한다. 근데 전해액 비중이 아직 건자재보다 낮아요. 전해액이 지금 막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건자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엔캠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동아기업이 더 엔캠보다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엔캠이 동아기업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 절대 추천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접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엔캠은 그때 저희 왜 우리 LG그룹이랑 포스코그룹이랑 할 때 영업활동 현금 이름이나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봤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왜냐면 캐펙스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으면 결국은 은행에 손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엔캠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836억이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네. 플러스 전환됐죠. 올해도 만약에 작년 정도 수준까지 30억 정도 영업이익 내고 채권 발행한 거 거기서 자본 조달이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까 동아기업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말씀드렸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1,700억, 3,100억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네.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보시면 126%대잖아요. 엔캠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주주들한테 또 손 벌려가지고 증자하거나 채권 발행할 것 같은 거죠. 부채 비율 200%가 넘어가요. 전액이라는 투자 물론 엔캠이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PER로 치면 올해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이거든요. PER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20배 잡아도 1,500억 그쵸 1,500억 정도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30억인데 그럼 500배가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동아기업 물론 동아기업은 지금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지금 하는데 이런 회사는 지금 영업이 워낙 건자재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늘어나요 꾸준히 영업이익이.
200억대, 680억대, 836억. 근데 시총은 5천억밖에 안 돼요. 엔캠이 얼마나 비싼지. 엔캠 3조잖아요. 시총 7배인데 이익은 엔캠보다 동합이 기업이 이익이 5배가 더 많은 회사예요. 근데 똑같은 전해액을 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1조 안 되죠. 엔캠 시총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익 사이즈가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작년에 똑같이 엔캠 기준으로 작년에 엔캠 30억이잖아요. 그래서 1200억 영업이익 나는 회사고요. 올해 상반기만 합치면 지금 578억 했거든요. 네. 그럼 올해도 하반기에 그냥 딱 요거 딱 반등 수준만 해도 1200원 너끈히 달성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엔캠이 엄청나게 비싸거나 솔브레인 홀딩스가 또는 동아기업이 엄청나게 싸거나 그래서 엄청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는 엔캠보다는 전액을 투자하실 거면 솔브레인 홀딩스나 동아기업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일본에 수주를 받은 덕산테크코피아 이 회사는 지금 핫한 OLED 소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엔캠 전액 이 소재를 하는데 이 회사도 보면 엔캠 비슷한 정도 수준이네요. 적자 이렇게 나는 회사.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좋은 솔브레인 홀딩스나 동아기업을 전액의 투자 아이디어로 한다면 그쪽이 좋아 보입니다.